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은 예측 가능한 대형 악재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호재와 악재, 진짜 호재와 진짜 악재, 가짜 호재와 가짜 악재, 이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가짜 호재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깐 오르고 픽 하고 떨어져 버릴 호재인지, 잠깐 이슈로 인해서 잠깐 하락했다 다시 올라갈 악재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데 아마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대형 호재 세 가지에서 알아봤고, 오늘은 예측이 가능한 대형 악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매번 나오죠?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 악재가 되려면, 가격이 하락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이 늘어나거나, 안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거나, 이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이게 악재인데,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줄어드는 건 거의 없어요. 코인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갈 사람들 이미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재를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이거 1강에서 했던 얘기여서 다시 한 번 할게요. 잠깐만. 코인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자금이 들어오는 게 호재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이게 악재인데,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 이제 거의 없다 그랬죠? 거의 없는데, 그럼 악재는 뭐냐라고 하면은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 사건 혹은 막는 이슈, 요런 게 바로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악재도 있어요. 제가 언급은 드릴 거예요. 언급을 드릴 건데, 이러한 악재보다도 우리가 더 이런 걸 어쩔 수 없는 거고,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이런 걸 어쩔 수 없는 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코인 시장으로 돈이 스무스하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런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악재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는 이런 것도 악재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많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코인의 내재 가치 이런 거,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면 1년 뒤에, 1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내년, 내후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1년 뒤에 코인의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것 같아. 이게 1년인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할까요? 여기 기간이 1년, 여기 1년이에요. 근데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것 같아. P랑 P 다시가 있는데 지금보다 가격이 높을 것 같아.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겠죠? 지금은 가격이 여기인데 내 생각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년 뒤에 가격이 내가 생각한 거 높거나 이러면 사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게 심플해요. 내일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맞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늦춰진다는 소리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늦춰진다는 소리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난 1년 뒤에 무조건 나올 건데 1년 뒤에 딱 보니까 가격이 이러네? P 다시 해가지고 지금보다 가격이 낮네? 그럼 사겠냐고 안 사겠냐고요? 안 산다는 거죠. 지금 팔아버린다는 거,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드렸고, 이제 악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예요. 이게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일본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근데 암호화폐의 선두주자인 게 사실 이제 일본인데, 그러니까 투자의 선두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자료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선두주자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나라에서 거래가 중지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건 꼭 일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거래량으로 따지면 거래량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2의 마운트곡스 사태. 마운트곡스는 뭐냐면 거래소예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거래량의 80%를 담당하고 있었던 일본 거래소입니다. 이게 망하면서 엄청나게 긴 하락장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은 제3사의 플러스 토큰 사태. 플러스 토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텐데 제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플러스 토큰이 쉽게 말하면 사기 코인이에요. 스캠, 사기 코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죠. 해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악재다. 악재.
멋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야, 코인 하나가 사기 코인인 게 무슨 악재야? 네, 악재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언제적 자료냐면 꽤 옛날 자료인데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최근 자료는 이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왔는데 1년 전일 겁니다. 1년 전? 2년 전 자료인가? 1년 전 자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각국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을 봤을 때 일본의 엔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 그 다음에 한국의 원 이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재밌게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걸그룹을 만들었는데 이제 비트코인 아니 코인 걸그룹인가 뭐 해가지고 얘는 비트코인 뭐 얘는 이오스 뭐 얘는 뭐 리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월급도 코인으로 줬다 그러던데. 예. 그러한 컨셉의 걸그룹이 있었을 만큼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 거래에 관심이 많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예, 비트코인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해요. 근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나라에서 코인 거래를 금지시켰다라고 하면 지난번 호재에서 제가 언급드렸죠. 중국에서 딱 거래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야, 너네 코인 거래 하지 마라고 금지를 시키니까 얼마가 폭락했다고요? 40%가 폭락했다고요. 마이너스 40%가 폭락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거래량 많다고 그랬죠. 안 그러면 다른 데, 뭐 이런 데서 갑자기 야,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하면 다 불법이야 라고 해버린다면 이게 정말 크나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생겨날 가능성은 거의 적어요. 중국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겠어요?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중국이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진핑형이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해서 참새 싹 다 잡아들이듯이 예? 그런 게 가능한 나라니까 가능한 거지. 뭐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안 그러면 세금을 막 갑자기 막 60% 70% 때려버린다든가 이런 거 사실상 금지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크나큰 악재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금의 유입을 늦추는 게 아니고 아예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예 자금이 코인 시장에서 아예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 일단 제가 일본이라고 적었어요. 일본의 거래량이 진짜 많으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중국 때문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또 올랐어요. 모르면 또 오릅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러한 하락을 만드는 소재로는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재. 네. 야, 막 뭐 해가지고 막 요때 왜 떨어졌습니까? 우리 그 상기 형이 박상기의 난이라고 그러죠. 상기 형이 막 암호화폐 뭐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됐었었죠. 뭐 이런 것처럼 하락장의 시발점으로는 충분히 쓰일 수 있다. 네. 상기형 얘기는 조금 사실 오버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 뭐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슨 뭐 한 명이 뭐 코인, 뭐 우리나라 코인 시장 너무 가열돼 있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뭐 해외에 있는 애들이 좀 신경 쓰겠냐고요. 그쵸? 근데 어쨌든 거래량이 많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거래가 금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안감이 어쨌든 작용을 했을 거라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나라에서 거래가 금지된다. 이게 악재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의 마운트 국수 사태예요. 제2의 마운트 국수 사태. 자, 마운트 국수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월에 마운트 국수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예요. 세계 80%의 거래량을 차지하며 일본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일본에 있었던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의 거래량의 거의 대부분이 일어났던 거래소예요. 지금 뭐 바이낸스 뭐 점유율 해봐야 뭐 10% 되려나요? 네, 어쨌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세계 80%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어. 엄청나게 거의 코인 거래는 무조건 여기서 일어나는 나라고 볼 수 있었던 엄청나게 큰 거래소예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뭐 2011년 거래소 지갑에 프라이빗키가 도난을 당했고 그로 인해 지갑 데이터 파일이 복사되었고 즉 2011년 상반기에
85만 개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해킹을 당한 것이다 했는데 쉬쉬하고 있다가 이때 딱 터져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때 당시에는 뭐 그 여기 그 마운트 곡스 대표가 비트코인 기반의 블록체인 자체적 기술적 결함이라고 막 빡빡 우겼대요. 야, 우리 거래소 문제가 아니고 비트코인이 그냥 자체적인 결함 때문에 해킹 당한 거야. 내 탓 아니야. 라고 빡빡 우겼었대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아니고, 비트코인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는 거래소의 잘못이었던 거죠. 결국 거래소 자체적인 시스템 보안성 문제로 인해 비트코인이 해킹된 것이었다. 그래서 해커들이 획득한 비트코인은 러시아인 알렉산더 비닉이 관리하는 지갑 이동되었고, 그래서 알렉산더 비닉을 검거했다. 근데 검거했지만 이미 뭐 대다수의 비트코인은 사라지고 난 뒤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4분의 1인 20만 비트코인만 20만 개의 비트코인만 회수했다는 거예요. 총 몇 개가 해킹당했는데 85만 개가 해킹당했는데 20만 개만 회수를 한 거예요. 회수를 하고 나머지 85만 개 아니고 85만 개 중에 20만 개가 회수됐으니까 나머지 65만 개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이러한 그 뭐라고 해야 돼? 옴니버스 소설의 마지막 구절처럼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요런 사건이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피해를 보상해가지고 남은 20만 개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 거래소가 해킹당한 사건.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운트 곡스가 이제 파산을 한 거예요. 파산하고서 마운트 곡스가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피해자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마운트 2014년 이후에 회생 절차를 밟아왔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액도 보상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마운트 곡스 채권자 지원 사이트 알려진 곡스닥스에 따르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됐는데, 뭐 이런 물량 같은 거가 있으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량을 가지고 시장에 판매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돌면 또 가격 떨어지고 이래요. 뭐 이런 건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마운트 곡스라는 정말 큰 거래소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러한 대하락장을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뭐하는지 아시겠죠? 2014년 여기고 요 근방에서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요 근방에서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 그리고 요 직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운트 곡스에서 해킹당했다는 찌라시가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가 하락한,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가 하락한 이러한 하락장을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언제냐면 지난번 2017년도가 아니고 그 전에 해가지고 2013년도 말에 고점을 찍고 2014년, 2015년, 2016년에 걸친 이 엄청난 조정장, 이 조정장을 야기시킨 게 바로 마운트 곡스의 그 해킹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대형 거래소의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복구가 불가능한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또 야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요거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근데 사실 거래소가 해킹당한다고 해서 막 딱히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사실 세계의 80%의 거래량이 집중돼 있었던 마운트 곡스가 해킹당했으니까 돈을 빼낸 사람도 많았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이게 다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요거 코인 해가지고 누가 추천해가지고 코인 거래 해보는 게 어떠니? 여러분 추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검색을 했는데 무슨 거래소 해킹 사건, 무슨 거래소 해킹 사건, 무슨 거래소 횡령 사건, 이런 거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금 혹은 뭐 여러분들 지인이 된 새로운 신규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방해. 새로운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늦춘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정말 큰 악재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야, 퍼즈야,
야, 지금도 거래소 해킹 사건 많이 일어나냐? 네,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최근에 업비트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코인 입출금을 다 막았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으로 350억 원 털렸다. 네, 가상화폐 줄줄이 하락. 또 이 다음 해에 이건 2018년 6월 20일이에요. 그 다음 해에 네. 빗썸 또 터졌다. 이번엔 내부자 횡령. 이렇다니까요. 이렇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썸 해킹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불신이 지금 쌓이는데 결국에 이런 게 악재라는 거죠. 새로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상승 추세 국면이 됐을 때 개미들이 달라붙는 게 적고 네, 우리들끼리만의 제로섬이 되면 이 시장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지켜보면 되는,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짜 악재다. 이 해킹 사건이, 빗썸 해킹 사건이. 예,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2018년 6월 20일입니다. 이때도 제가 똑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걸 지켜보면 되는데 이 하락이 정말 큰 하락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큰 악재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언제부터 말했던 거라고요? 2018년 6월 20일입니다. 이때부터 제가 말했던 거라고요. 왜? 새로 신규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코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혹은 기관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 그 구글에다 검색해보면 다 무슨 뭐 거래소 해킹 사건, 뭐 해킹 사건, 뭐 스캠 사건, 이렇게 다 잔뜩 떠들어대니 신규 진입자들 신규 진입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가 늦춰지고 결국엔 그게 뭐다? 예, 악재다, 악재. 예, 가격의 하락을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빨리 상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걸 막는 악재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상이 가능한 악재 제3사의 플러스 토큰 사태예요. 플러스 토큰은 제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플러스 토큰에 대해서 그 제대로 엄청나게 잘 분석한 게 있으니 그걸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아예 기획적으로 아예 기획을 하고 여기에 사람들을 투자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날라야지 라고 기획적으로 만든 코인이었습니다. 예, 아예 작정하고 만든 코인이었어요. 제가 이걸 딱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빨랑 빼세요. 돈 빨랑 빼세요 라고 하고 올리자마자 그 주 토요일 날 출금이 금지됐고 지금까지 출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토큰에 뭐 만든 사람이라 해가지고 중국에서 막 체포되고 막 이랬었어요. 예, 결국엔 그 돈 다 못 돌려받아요. 예,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엄청나게 뭐 사기성이 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유튜브 보면은 제가 고정시켜놨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헛소리 한다고 뭐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예, 본인은 많이 벌었다고. 예, 결국 출금 못하는데 어떻게 본인 돈입니까? 예.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건 어쨌든 유튜브 채널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인 시장으로 사람이 딱 투자하려고 하는데 무슨 코인 해킹, 무슨 코인 스캠, 무슨 코인 먹튀, 이러한 기사들이 잔뜩 있으면 신규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예,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제재도 사실 지금 충분히 있어야 된다.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거를 분명 방해한다는 거죠. 예. 그 플러스 토큰을 해가지고 최근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플러스 토큰 해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 제 영상이 첫 번째로 뜨죠. 예, 퍼즈의 비트코까지 간다 보이죠. 플러스 토큰 분석, 이 코인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인간관계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어떤 얘기가 최근에 또 나오냐면요. 중국 최대 암호화폐 스캠 플러스 토큰 해가지고 이 플러스 토큰의 영향으로 향후 2달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얘네들이 해먹은 게 3조인가 그래요. 3조인가 그렇습니다. 얘네들 해먹은 게 3조예요. 3조인데 얘네들이 3조를 해먹었으니까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든 뭘로 갖고 있든 어쨌든 코인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현금화 시키려면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되니까 팔면 시장에 내다 파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냐. 내다 파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럼 살려는 사람은 일정한데 공급이 많아지니까, 내다 팔려는 유동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2달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회 악입니다. 이런 거 진짜 악. 아주 그냥 이런 거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도 또 속는 사람은 속으세요.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 플러스 토큰뿐만 아니고 이거랑 비슷한 패턴의 토큰들, 코인들에 대해서 쭉 잘 정리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걸 하려는 게 아니었고 뭘 하려는 거였어요? 악재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였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플러스 토큰, 네, 플러스 토큰 제3, 4의 플러스 토큰 사태. 왜 플러스 토큰이 제2의 플러스 토큰을 제가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제2의 마운트 곡수 사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토큰이 첫 번째면. 플러스 토큰도 첫 번째가 아니어서 그래요. 예. 그 전에 비트커넥트, 비트코인이 아니고, 조심하셔야 돼요. 비트코인 아니고, 비트커넥트, 그 다음에 센트라, 이런 코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코인 똑같은 패턴이었어. 똑같은 패턴. 플러스 토큰이 제1의 플러스 토큰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첫 번째고, 제2의 비트커넥트가 플러스 토큰이었어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3, 4의 플러스 토큰 사태라고 제가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거 속지들 좀 마세요. 아주 그냥. 예, 이건 제가 여기서 열받을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쉽게 하겠냐는 거죠.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 느려지고 가격은 하락한다는 겁니다. 기관들 들어오겠냐는 거죠. 예. 야, 너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이슈 많은데 이거 진짜 안전한 시장인 거 맞아? 기관들 들어오겠냐는 거죠. ETF 승인해주겠냐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좀 더 기승인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거. 예, 우리나라에서 좀 더 기승이에요, 기승.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아니고 다른 나라든 언제든 될 수 있어요. 해서 그 암호화폐 거래 금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수요가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이렇게 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네,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네요.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수요가 늘긴 늘 건데 되게 천천히 느는 거죠. 들어오는 수요가 늘어나는 걸 점점 늦추는 거죠. 이게 여기로 가려는 걸 계속 늦추는 거죠. 플러스 통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2달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런 것보다는 걔네들이 사기친 3조 원의 코인을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죠.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코인의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호재와 악재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호재,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악재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분명하게 호재고 분명하게 악재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을 때는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거 가지고 매매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 이러한 게 나오더라도 너무 당하지 마셔라. 네, 너무 우왕좌왕하지 마셔라. 뭔지 아시겠죠? 호재 났대 하고 호재 난다고 해가지고 요 가격 뭐 이렇게 가는데, 호재를 해가지고 여기서 덜컥 사버리면 요러한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악재를 해가지고 여기서 딱 결국 악재를 해서 빠져나갔는데 다시 올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뉴스를 미리 알고 계시고, 이런 뉴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그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퍼즈가 이런 악재에 있을 수 있다 그랬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너무 당황하지 마셔라. 매매는 차트로 하세요. 매매는 차트로 하세요. 아시겠죠? 네, 매매는 차트로 하세요. 매매는 차트로 하시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또 업비트도 최근에 뭐 해킹 나왔다는 이거 있고, 빗썸도 한번 사고 칠 때 됐거든요.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대비할 거 뭐 딱히 없고,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매매하면 된다, 이건 거고, 이 다음에는 그 앞으로 이제 불장이 한 번 상승했다 하락했잖아요. 한 번 상승했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한 번 상승했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 2배 이상 오른 가격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이때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2배가 늘어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저점에 살 수도 없었겠죠. 예, 살 수도 없었겠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 엄청나게 많이 손해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시드 투입을 잘못해서 손해가 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해도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 잘 안 와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제가 매매하는 실제로 보내드리는데, 퍼즈가 요 A 코인을 거래해가지고 수익이 40%가 났어. 근데 B 코인을 거래했는데 또 30% 수익이 났어. 해가지고 퍼즈가 얘기하는 거죠. 아, 여러분들 이거는 갖고 계시던 업비트에 있는 금액 중에 혹은 업비트 펌핑으로 하려는 매매도 종류가 있고, 스윙, 단타 매매, 업비트 펌핑 뭐 이런 식으로 그 매매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매매 사이클이랑 방식이랑 이런 것들에 종류가 있는데, 업비트 펌핑으로 하시려는 금액 중에 5분의 1만 들어가세요 라고 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5분의 1만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5분의 1 들어가서 40% 수익 먹고, 또 5분의 1 들어가가지고 30% 수익 먹고, 또 C를 했는데 또 35% 수익이에요. 5분의 1만 들어갔는데 또 35% 수익 먹고 했는데, D를 해가지고 5분의 1씩만 들어가라 그랬는데 잘하는 거 보니까 그냥 몰빵해도 되겠는데? 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손절이 나는 거죠. 한 15% 손절. 뭔 말 이해 가세요? 예. 제가 업비트 펌핑 할 때 맨 처음에 최대 5개 코인, 5개 코인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5분의 1 정도로만 시드로, 한 코인당 5분의 1 정도 시드로만 운영하라고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승률이 60%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승률이 60%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먹을 때 많이 먹고 손절할 때 조금만 손절하면 결과적으로 시드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수를 단적으로 예로 든 거예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드 조절 잘못해서 먹을 때는 잃을 때 너무 크게 잃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뭔 이해 가시죠?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제가 승률이 60%이기 때문에 5개 코인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선정했는지,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 뒤에 나옵니다. 이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 마칠게요. 1강부터 4강까지 해서 어떤 게 진짜 호재고 어떤 게 진짜 악재고,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호재 그리고 예측 가능한 악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말씀드렸듯이 시드를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